안녕하세요. 보람의 건강 실속정보 보건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여의주입니다.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암센터와 함께하는 국가 6대암 바로 알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늘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폐, 흡연부터 미세먼지까지 피로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폐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람의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의 병원 흉부외과에서 이제 폐식도 외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흉부외과 교수 성용원입니다. 네, 저는 보람의 병원에서 폐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 중량학과의 김병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알고 있는데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대부분 이제 폐암 환자들이 완치가 가능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20%밖에 안 되고 한 80% 환자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그 중에서도 사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40% 되고 완치를 위해서 수술한 경우도 한 30~40% 환자는 결국 재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폐암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그럼 이 폐암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폐암의 특이적인 증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되게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 병이 진행할수록 증상이 나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말기가 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은 폐암 종양 자체 아니면 폐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돼서 전이된 장기에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는 폐암에서 나온 호르몬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개 전이 장기나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초기에는 폐암 종양 자체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기침, 객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뭐 숨이 차거나 흉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흡연자에서 목소리 변화, 특히 성대마비 등을 시사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폐암에 좀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폐암은 이제 워낙 흡연이랑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어서 한 70%는 흡연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요새는 이제 비흡연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간접 흡연, 그다음에 뭐 라돈에 노출된다든지, 뭐 특히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요리하면서 나오는 연기 같은 거, 뭐 직업적으로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다든지, 또 직계 가족들이 폐암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 같은 폐질환도 폐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폐암이 증상이 이미 나타나면 좀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많은 환자분들이랑 일반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엑스레이로만, 흉부 엑스레이 단순 촬영이라 그래서 뒤로 찍은 사진으로만 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하얀 종괴, 혹이죠. 이게 발견이 되고 나면은 사실 그게 CT로 찍으면 이미 주변의 흉벽이나 이런 걸 침범하거나 근처의 기관지를 막아서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래서 피가래 같은 아니면 옆구리 통증 같은 증상이 유발되면 이미 그때는 주변 임파선에도 전이돼 있고 이래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병원들의 기본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흉부 CT 촬영이 암검진의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이 커지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혹 단계에서 이미 간유리 결절 혹이라는 조기 결절로 발견이 돼서 증상이 없을 때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거꾸로 증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3기 폐암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요즘에는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3기 폐암도 수술 전 선행 항암 치료나 선행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받고 수술을 받으면 수술을 안 받은 사람들보다 결과가 더 예후가 좋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센터들에서도 이제 3기 폐암도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폐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의 전이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면 뇌의 단독전이나 부신의 단독전이, 근처의 폐의 단독전이 같은 전이 부위가 적은 경우에는 4기 폐암의 일부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이 늦은 건 아니고요. 그와 또 반대로 이제 실제 형편에서는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서 많이 일찍 오시는 편이라서 예전에 제가 전공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조기 폐암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은 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1990년대 말에 복강경 수술처럼 흉곽경 수술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간단한 수술로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흉곽경 폐암 수술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시경 카메라나 도구들도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좀 그런 안 좋은 카메라 시야에서 수술을 하니까 이게 개용해서 하는 수술보다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미 연구들로 증명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초기 폐암뿐만 아니라 좀 진행된 폐암도 흉곽경을 이용한 수술로 시행해도 성적이 충분히 좋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저희 보라매 병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원발성 폐암 한 110 증례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97%를 전부 흉곽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용 수술이 점차 적어지고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흉곽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멍을 한 3개 정도 뚫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기구들이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절개 하나만 이용해서 카메라와 기구가 그 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단일공 수술도 보라매 병원도 이제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수술로 폐를 절제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가 아무래도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한 호흡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폐를 절제하고 나면 이제 폐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서는 수술 직후에는 좀 오르막을 오른다던가 계단을 오르다던가 하면은 수술 전에는 없던 숨찬 증상, 그래서 호흡곤란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 기관지가 조금 굽어지는 현상이 직후에는 생기기 때문에 좀 기침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 증상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면은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몇몇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수술 한 달 반 뒤에 뭐 여행 약속이 있는데 비행기 취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취소 못하게 하고 있고요. 절대 취소 안 하셔도 되고 잘 회복돼서 그때쯤이면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하고 한 3, 4주만 지나면 일상생활이나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힘을 실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후에 폐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호흡을 해서 폐를 많이 불려줄 수 있게 심호흡을 하는 거랑 빨리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휘파람을 불듯이 좀 입을 모아서 내쉬게 되면은 기도 안에 압력이 조금 양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폐를 팽창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시청자분들, 환자분들께 제가 이제 한마디 응원해드리고 싶은 말은 암이라는 질환의 진단은 사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고 그걸로 인해서 처음부터 너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진행된 폐암에 대한 이제 약제들과 더해진 수술적 치료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치료의 결과도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기존의 항암 치료에 더해서 표적 치료제나 좀 더 정확한 항암 치료겠죠. 그리고 면역 치료제 같은 신약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히 진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는 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이제 항암 치료와 병합을 해서 수술처럼 근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해서 수술 전후에 이제 보조적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또는 폐암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식적 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전문의 진료 후에 방사선 치료 부위와 선량을 결정하고 나면 모의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치료 자세를 잡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CT라는 촬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환자 개별 데이터를 얻게 된 후에 전문의가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완료되면 외래를 통해서 예정된 횟수만큼의 이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 실제 치료 시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대개는 이제 환자분들은 특별히 하실 것은 없고 치료 방사선사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치료기기 위에서 입조를 잘 하신 채로 누워만 계시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만큼의 설량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사선 치료 시에 환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금연을 가장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이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제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를 느끼신다면 이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병원에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은 엄격한 규제 혹은 이제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